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처방과 도움을 받는 분들이 부쩍 많이 늘었다고 하죠. 우울증이 연평균 7%씩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인은 5명 중 1명이 정신과 약을 실제로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치하는 것보다는 전문의 도움을 받을 것을 많이들 권장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주말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놀라웠습니다. 책을 읽는 도중에는 이 책은 다른 심리책 소개할 때 참고 자료로만 사용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조금은 편향된 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열심히 일하시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조금 섭섭하고 서운하실 것도 같아서요. 그런데 끝까지 다 읽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지했던 부분이라 제게는 조금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책이고 또 어쩜 우리 모두가 꼭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기도 한 교양서적이라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아두면 좋을 법한 이 책은 블루 드림스입니다. 이 책의 저자 로렌 슬레이터는요, 35년간 정신과 약을 복용해온 하버드와 보스턴대 출신의 심리학 박사입니다. 제가 하버드와 보스턴 대학 출신이라는 것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조금은 편향된 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환자로서의 저자가 개인의 일례만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한 맹목적인 편견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일단 명확하고 체계적인 의학적 조사를 기반으로 쓰인 책이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요. 35년간 정신과 약을 먹어온 심리학자의 고백 혹은 회고록이라 해도 좋겠고요. 환자이자 심리학자가 들려주는 정신과 약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요약해도 될 것 같네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조심히 잘 전달해야 하는 책이라는 생각에 중간중간 책의 본문은 가감없이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놀랍기도 했지만 가장 놀랐던 점은요. 약을 처방하는 약사, 의사들도 이 약들이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한 어떤 사람에게 이 약이 효과적인지조차 제대로 모른다는 점, 그리고 정확한 진단 없이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정확한 진단이란 예를 들면 임신 테스트 결과처럼 명확히 드러나는 결과나 요즘 코로나 백신처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울증 집단에는 이렇게 확실한 테스트가 없다. 특정한 정신질환을 판단할 혈액, 소변, 조직 검사는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다. 심한 우울증 환자의 몸이나 뇌는 정상적인 기분을 가진 사람의 몸이나 뇌와 크게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의 신체적 소인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지금까지의 정신의학은 그것을 명확하게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정신과 약을 먹을 때 믿음을 근거로 한다. 내 몸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의사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도 약을 먹다니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니다. 한때 효과가 뛰어났던 약이 지금 전혀 듣지 않는 이유는 정신의학자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다. 항우울제가 나온 후 우울증 발병률은 1000배로 뛰었다. 우울증을 확실하게 치료한다는 항우울제의 출시와 함께 우울증 진단이 충격적으로 증가한 현상의 기묘한 타이밍을 설명하는 이론은 많다. 가장 분명한 이론은
예전에도 우울증이 지금처럼 흔한 병이었지만 수십 년 전에는 더러운 낙인이 찍혀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다 프로작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며 우울증이 오명을 씻었고 우울증 환자는 당당히 앞으로 나와 치료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출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울증 발병률이 꺾일 줄 모르고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요즘은 우울증을 힙한 병으로 여긴다. 네, 이런 약을 35년 동안 복용해온 저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나부터가 35년째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약 여러 개를 바꿔가며 먹었고 한 번에 몇 가지씩 섞어 먹기도 했다. 잠시나마 기적을 발휘한 약도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머지는 효과를 보이기는커녕 부작용만 남겼다. 땀이 비오듯 흘렀고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입이 바짝 마르다 못해 잇몸 속에서 치아가 썩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신과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을 때마다 나는 같은 질문을 했다.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요? 제가 이걸 왜 먹어야 하나요? 두 번째 질문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다는 증상은 많은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증상은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다. 확실한 사실은 한 가지였다. 19살에 처음으로 정신과 약 우울증 치료제 이미프라민을 먹었을 때 겉보기에 내 몸은 건강했다. 하지만 가슴은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다. 35년이 지나고 12가지 약을 써본 지금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당뇨병이 생겼다. 몸은 비만이 됐으며 기억에는 구멍이 숭숭 뚫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명이 심각하게 단축된 기분을 느낀다. 범인은 정신질환이 아니라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먹은 약들이었다. 정신과 약은 나를 살렸지만 한편으로는 내 생활과 건강을 앗아갔다. 당뇨병으로 발에 염증이 생겼고 염증이 곪으며 생긴 궤양에서는 고름이 흐른다. 54세 나이에 내 몸은 병든 80대 노인의 몸이 됐다. 썩어가는 몸을 생각하면 끔찍이 두렵지만 내 인생이 쪼그라졌다고 정신의학에 분노하지는 않는다. 처음 먹었던 약은 아무 효과가 없었지만 두 번째 약을 먹었을 때는 천국으로 날아간 기분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더없이 행복하게 살았다. 달콤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되도록 빠르게 책과 아이를 세상에 내보냈다. 프로작의 효과가 사라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상은 현실이 됐다. 프로작 다음으로 먹은 항우울제 이펙사도 결국 약발이 떨어졌고 나는 정신과 약 여러 개를 동시에 먹기 시작했다. 현재는 죽음을 부를 수도 있는 혼합약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 약들이 있어 나는 생각을 하고 글을 쓰며 생산적으로 살 수 있다. 가끔 말을 하다가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다.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강한 힘을 준다면 약간의 건망증이 대수일까. 여전히 나는 매일 일어나 살아있다는 기쁨을 느낀다. 견딜 수 있는 강한 힘 덕분이다. 그것이야말로 약들이 잘 듣고 있다는 증거라 믿는다. 내 입장이면 울어야 하지 않느냐고? 당연히 나도 운다. 단지 절망이라는 늪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나는 정신과 약 덕분에 마음으로 주변의 아름다움에 감사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신과 약 탓에 남들보다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 무수한 부작용은 신진대사를 교란하고 포도당을 사정없이 파괴하고 소변을 오염시키며 내 몸을 망가뜨리는 중이다. 그래서 내 세계는 르네 데카르트의 제1원칙에 따라 굴러간다. 이쪽에는 건강한 마음이 있고
저쪽에는 허약한 몸이 있다. 이 책을 쓰면서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한 방대한 연구 자료를 찾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몇 개 나오지 않았다. 대히트를 친 약이라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조사했을 것 같지만 아무리 외쳐도 섬뜩한 침묵만이 나를 반겼다. 자료가 있어도 과학과 거리가 멀었다. 약은 뇌 전체의 한 구석도 빠짐없이 작용하고 약을 먹은 사람은 끔찍한 부작용에 시달린다. 나를 비롯해 많은 환자가 수십 년 동안 세로토닌 촉진제로 연명하고 있는데 이럴 수 있나? 사실 여기서 소개하는 다수는 내 안에 있다. 내 몸에는 정신양리학의 역사가 담겼다. 지금까지 먹은 약들은 효과를 발휘했든 아니든 내 피부와 뇌에 리듬을 남겼다. 따라서 이 책은 내 몸의 기승전결을 찾기 시작하자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 시작과 중간, 끝을 알기 위해서였다. 네, 이렇듯 생명을 구하는 약의 이중적인 면모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저자는 이 논쟁적인 주제를 방대한 조사와 깊이 있는 통찰,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담아 놓았습니다. 정신질환에 효과적이라는 약들의 기원과 역사를 읽으면서 무섭기도 놀랍기도 했지만 글을 너무 잘 쓰셨다는 생각을 하며 이 책 자체는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리고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을 먹은 환자와 약을 먹지 않은 환자를 비교한 연구 결과입니다. 정신과 약을 먹지 않은 성인 환자의 우울증은 23%가 1개월 내 치료 없이 완화되고 이것을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85%가 우울증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반면 약을 먹은 환자의 병은 항우울제로 회복했다가 약을 끊을 경우 18개월 안에 우울증이 재발할 확률이 50에서 70%라고 증명되었고요. 우울증 증상이 발현하는 간격은 갈수록 좁아진다고 합니다. 의학과 과학 논문으로 폴크상을 수상한 로버트 휘테커는요, 세로토닌 촉진제가 화학적 불균형을 치료하기보다 유발한다고 봅니다. 수많은 과학자가 이 불균형을 찾으려 애썼지만 결국 실패했다. 게다가 우울증 환자와 우울하지 않은 사람의 세로토닌 수치를 비교하니 행복한 집단이 우울한 집단보다 꼭 세로토닌이 더 많지도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행복한 집단의 세로토닌 수치가 더 낮은 경우도 있었다. 연구진은 뇌에 도파민이 지나치게 많으면 조현병이 나타난다는 가설에 따라 조현병 환자와 조현병을 앓지 않는 사람의 도파민 수치도 비교했다. 세로토닌 연구와 비슷하게 조현병 환자가 비조현병 집단보다 도파민이 더 많지 않았고 오히려 더 적은 경우도 있었다. 아주 많은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제가 세로토닌 부분을 선택한 이유는요. 저도 3년 전에 세상이 뒤집히는 정말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때 제 정신 상태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해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소개받아 갔었거든요. 너무나 훌륭한 이력과 학력을 가진 믿어온 선생님이셨습니다. 세상 태어나 처음으로 정신과를 찾았던 저는 많이 좀 낯설었어요. 선생님은 이야기도 잘 들어주셨고 너무나 친절했지만 저희 경우에는 별반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저 스스로 이겨내보고 싶은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약 먹기를 두려워하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약은 예전처럼 수면 효과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쉽게 말해
뇌의 영양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뇌에 영양제를 보충해주는 너무 좋은 약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살짝 혼돈스럽기도 했지만 저에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심리치료를 받은 사람의 정신은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75%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어느 학파의 심리치료든 별 차이가 없으므로 자금 사정에 맞춰 보험 처리가 잘 되는 의사를 선택하라고 하네요. 7년을 고생해 학위를 딴 사람에게는 듣기 힘든 말일 수 있다. 하지만 치료사의 경험과 치료 결과의 상관관계가 0.01이라는 확실한 연구 결과가 있다. 0.01은 결국 0이다. 둘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고 이 사실은 수없이 증명됐다. 이웃에 사는 빌이나 조 이모를 찾아가나 프로이트처럼 생긴 치료사에게 거금을 갖다 바치는 결과는 비슷할 것이다. 네, 결국 아픈 마음의 치유는 누군가의 관심, 따뜻한 온기, 소통, 이런 것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정신질환 치료제가 없었다면 죽었을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을 것이라고 슬레이터는 자기 자신도 그중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다소 회의적이지만 이렇게 따뜻하고 솔직한 고찰이 담긴 저자의 소중한 담론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우리는 딱 2가지만 머리에 넣어두기로 하죠. 약물 치료를 하기 전 정말 신중히 고민하고 시간적 텀을 두고 나서 선택을 하자는 것. 그리고 이왕이면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편안한 상대와 자주 소통을 하며 이겨내 보자는 것이요. 이 2가지는 우리 꼭 기억하기로 해요. 오늘 오후는 내 마음이 기억하는 누군가와 전화선을 타고 수다 한 판으로 속을 뚫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